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바이든 의회 예산안 처리 호소, 셧다운 막고 우크라 도하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7일 의회 여야 지도부를 만나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고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예산안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애플 AI 깜짝 결정, 전기차 전략 10년 만에 포기. 애플은 2014년부터 10년간 개발을 시도해온 전기차를 끝내 포기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제프 윌리엄스 최고 운영 책임자와 케빈 린치 명의로 내부 직원들에게 전기차 프로젝트가 마무리 수순임을 알렸습니다. 중동 휴전 진척 없고 오펙 플러스 감산 연장, 국제유가 1.5% 상승. 중동 전쟁 휴전 협상에 진척이 없고 오펙 플러스 감산이 연장될 것이라는 우려로 국제유가가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엔비디아 덕에 잘 버텼던 증시였는데 어제는 한 방 맞았습니다. 그동안 잘 버텼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판 것도 아닌데 시장은 좀 밀려 내려갔습니다. 개인들이 3,500억가량 이렇게 순매수를 하면서 버텨봤지만 기관들의 매도가 워낙 강했습니다. 간밤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혼조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57,000달러 선을 뚫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기관으로 볼 때 시총 3위인 엔비디아의 시총보다 더 이제 비트코인 시총이 더 커졌습니다. 그 정도로 강한 지금 상승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ETF, 현물 ETF가 곧 출시되죠. 그리고 다가올 반감기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강세론자들 비트코인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랠리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증시팔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외신 들어갑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우 지수는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 있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플러스권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GDP와 또 PCE 지표 발표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관망세도 짙었습니다. 지수는 일단 최고점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술주들의 상승세는 살짝 주춤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 관련한 기사가 있어서요. 먼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ikkei Stock Index ends at record high for third day in row라는 기사이고요. 어제도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을 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해서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를 다시 한번 기록을 좀 새로 썼다라는 내용이고요. 전날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주가 좀 상승하게 되면서 이 훈풍을 일본 증시가 그대로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소프트뱅크 그룹 등의 매수가 활발하게 좀 진행되는 모습이었고요. 장중 한때는 39,400선을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인 39,426선까지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마감 상황 함께 체크해 보면요. 장중 최고가 한번 터치한 후에는 하락분을 좀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었고요. 0.01% 소폭 상승률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비트코인 관련된 기사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rockets higher for the second day라는 기사인데요. 여기 기사에 나와 있다시피 57,000달러 선까지 좀 뚫어냈다라는 내용입니다. 전일 대비 또다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26개월 만에 이 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전체 시총이 2조 달러를 넘어서게 됐고요. 전체 시총이 2조 달러를 넘어서게 된 것은 2021년 12월 이후에 2년여 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유가 상황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78달러 선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 유지가 정책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폭의 상승률에 기여했던 부분은 지정학적 리스크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말 안에 휴전안과 관련된 내용이 협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진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가를 좀 자극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이어서 헤드라인 기사들도 차분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CNBC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Upbeat Sentiment over U.S. Growth라는 기사이고요. 미국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은 보고서의 내용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의 내용을 좀 보자면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포인트 올렸다라는 부분인데요. 미국 실물경제학회는 올해 미국의 실질 GDP 증가율 예상치를 1.3%에서 2.2%로 상향 조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경제가 올해는 골디락스를 이룰 것이다라고 전망을 좀 했는데요. 이들은 올해 연간 CPI 상승률은 2.4%로 전망을 좀 했습니다. 2022년 8%에서 2023년 4.1%로 떨어진 데 이어서 둔화세를 계속해서 지속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했습니다. 실업률의 경우에는 오는 2분기에는 4%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봤고요. 이에 따라서 이 시점이 끝난 이후에 연준은 오는 6월쯤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라고 전망을 좀 했습니다. 지난달 IMF와 OECD도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1.5%에서 2.1%로 0.6%포인트 높여 잡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내놓았던 전망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실제로 미국 경제는 유럽과 아시아 등 다른 선진 국가들 비해서도 훨씬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또 줄줄이 상향 조정한 만큼 실제로 경제도 함께 좀 좋아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Russia to ban gasoline exports for 6 months from March 1st라는 기사이고요. 3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러시아가 휘발유 수출을 금지하겠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여름 휴가 그리고 정유소 수리 계획 등 이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요. 휘발유를 일시적으로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에서 11월까지 이렇게 3개월간 이렇게 수출 금지를 이미 시행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6개월로 조금 더 2배 정도 길게 잡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가격 변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워싱턴 포스트 기사 함께 보실 건데요. New Biden order would stem flow of American sensitive data to China라는 기사이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인의 개인 정보 등을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행정명령 내용에는 유전자 정보, 생체 정보, 컴퓨터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 패턴, 위치 정보 등 이렇게 센서티브, 민감한 정보들을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 등 이렇게 우려 국가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해외 표적에 대한 정보를 좀 습득하기 위해서 페이스북과 X 등 서방의 소셜 미디어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AI가 발달하게 되면서 이런 정보를 과거보다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행정명령에 대해서 서명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이번 주 내로 서명할 예정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정보가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을 만약에 미국이 제대로 집행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좀 의구심이 있는 상태고요. 관련한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지는 내용 계속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만나서 AI와 관련해서 디스커스 토론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담고 있고요. 저커버그 CEO와 기시다 총리는 생성형 AI 등 첨단 기술에 대해서 의견을 좀 교환한 것으로 전해지게 됐습니다. 메타는 AI 기술 경쟁에 적극적으로 좀 뛰어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범용 인공지능 즉 AGI를 자체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한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는 일정이 여기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AI와 관련해서 아마 다양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한한 이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뉴스가 나오는 대로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반적인 섹터별 움직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쉐인 함께 좀 보실 텐데요. 쉐인 같은 경우
경우에는 현재 상장 전이기 때문에 기사로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패스트 패션 기업인 쉐인은 미국 내에서 상장을 현재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SEC가 IPO를 승인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서 이번에는 런던 증시에 상장하는 대안을 좀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쉐인은 여전히 미국을 상장 최선호 지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의회에서는 쉐인의 중국 내 운영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상장을 막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쉐인의 상장에 대해서도 다소 호의적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쉐인의 IPO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될지 확정되는 대로 뉴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프랑스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미스트랄 AI에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미스트랄 AI 같은 경우에는 LLM을 개발하고 있는 프랑스 기업이고요. 유럽판 오픈 AI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구글 출신의 직원과 메타 출신의 직원 2명이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든 스타트업 기업이고요. 시장에서는 약 2조 8천억 원의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규제 당국이 오픈 AI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투자를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독점 규제에 대해서 가능성을 좀 점치고 있는데요. 이 압박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완화시키고자 이러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오늘 밤사이에 전해진 소식을 좀 보면요. EU가 이 두 기업의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반독점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좀 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정식 조사로 전환될 가능성 또한 있는 상황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 하루 만에 다시 좀 위기를 맞게 됐다라는 부분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미스트랄 AI 관련된 소식도 좀 보면요. 미스트랄 AI가 챗 GPT의 대항마로 르챗을 공개를 했습니다. 르챗의 경우에는 챗 GPT보다 가격이 좀 낮게 책정이 됐고요. 성능은 GPT-4보다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오픈소스 모델과 또 구글의 제미나이 1.0 버전보다는 좀 더 앞선 모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르챗은 현재 베타 테스트로 사용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챗 GPT의 대항마로서 제대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규장에서는 8% 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대표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가 바로 화상회의 플랫폼인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어제 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1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규장에서도 8% 정도 상승했고요. 15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 또한 함께 전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조치가 완화되게 되면서 화상회의 플랫폼들도 인기가 좀 사그라드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생성형 AI를 접목시키면서 새로운 신산업 그리고 루트를 좀 뚫어냈습니다. AI 조수를 두고서 회의를 요약하거나 혹은 회의 참석자가 중요한 내용을 놓치게 되면 이를 문의할 수 있게끔 도와줬습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앞으로 또 화상회의 플랫폼에 있어서도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성장성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애플 소식 함께 좀 보실 텐데요. 앞서서는 블룸버그 통신의 단독 보도로 새벽에 전해지게 됐습니다. 애플은 내부적으로 애플카 프로젝트를 철수하겠다라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애플카 직원 대부분이 AI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일단 일부 직원들은 해고의 위기에 좀 처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애플은 따로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었는데요. 애플카 프로젝트는 앞서 201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10년 정도 힘을 쏟고 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는데요. 하지만 담당 임원이 여러 번 바뀌기도 했고요. 출시 시기도 2025년에서 최근에는 또 2028년까지 늘어나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미 자율주행 목표도 4에서 2+ 단계로 좀 낮추기도 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애플카에 대한 수요에 우려감을 표한 바도 있습니다. 철수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오히려 투자자들은 좀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매수세도 조금은 유입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 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APR 더블 실패했지만 공모주 훈풍은 계속될 것. 네, 첫 번째 소식 IPO 관련된 소식으로 전달드립니다. 뷰티테크 기업 APR이 상장 첫날 27% 상승했습니다. 더블, 즉 공모가 대비 2배 상승에는 실패했어 시장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공모가가 애초에 높게 책정됐음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데뷔전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27일 APR은 공모가 25만 원 대비 27% 정도 오른 31만 7,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APR은 78.2% 오른 44만 5,500원의 시초가를 형성했고요. 46만 7,500원까지 찍고 하락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우선 증권가에서는 생각보다 공모가가 높았는데 이에 대한 부담감으로 보인다라며 오버행 이슈로 단기간 주가는 파악하기 어려워 6개월 정도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APR이 대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이달 상장한 K웨더와 스튜디오 3위, 이닉스 등은 상장 첫날 따따블 수준으로 오르면서 공모주 흥행 열풍이 여전히 뜨거움을 증명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연구원은 APR도 수요 예측 자체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IPO 종목들의 주가 상승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높은 공모가의 시장 부담감도 영향으로 작용했습니다. IPO 되어 상장 첫날 27% 상승에 그쳤고요. KNR 청약 근거금이 8조 넘게 몰렸기 때문에 앞으로 IPO 관련된 종목들은 쭉 한번 흐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AI 반도체 한 발 밀린 삼성, 초격차 기술로 새 판 짜기 나섰다. 네, 두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삼성전자가 내놓은 C12단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3E는 인공지능 반도체 열풍에서 소외됐던 삼성이 준비한 비장의 무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전체 D램 시장에서 45% 수준의 압도적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리더십을 HBM 시장에서도 차지하겠다라는 삼성의 강력한 의지가 선단 제품 최초 개발로 이어졌다라는 게 반도체 업계의 분석으로 나오고 있고요. 다만 후발주자였던 마이크론의 도전과 HBM 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경쟁력을 쌓은 SK 하이닉스의 노하우는 삼성전자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HBM 3파전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신기술 선전과 함께 수율과 수익성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라는 전망 역시 나오고 있는데요. HBM은 AI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범용 D램보다 데이터 출입구가 많아서 정보 전송 속도가 빠르고 여러 개의 D램을 쌓았기 때문에 저장 용량이 큰 것이 장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수의 D램을 수직으로 쌓고 연결할 때 실리콘 관통 전극 등 고급 기술을 쓰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이긴 하지만 강력한 성능을 바탕으로 엔비디아와 같은 AI가 가속기 업체의 수요를 빨아들였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분기별 세계 D램 시장 점유율 추이입니다. 우선 2023년 1분기부터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추격을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역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세계 HBM 출하량 전망치를 살펴보시면 우선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삼성전자가 맹추격을 통해서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업계에서는 결국 HBM 3파전에서 수율과 수익성을 잡는 회사가 리더십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업체 간 경쟁과 함께 기술 성숙도가 올라가면서 HBM 용량당 가격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해당 그룹은 현재 범용 D램에 비해 6배 높은 가격 프리미엄이 2028년에는 3배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세계 첫 12단 제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HBM 점유율 50% 하이닉스와 맞서겠다라는 삼성전자의 이야기로 풀이가 되고요. 삼성 상반기 양산으로 주도권을 탈환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수율과 규모에는 뒤처졌지만 엔비디아 승인 테스트 시점을 단축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위협이 커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부분까지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저출생 극복하려면 대기업 일자리 더 늘려야. 네, 이번에 저출생 관련된 소식 전달드리는데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대기업 일자리 비중을 끌어올려야 한다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대기업을 키워내야 저출생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뜻인데요. 해당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2,700만 근로자 중 절반 가까이가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한다며 이들 중 상당수가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OECD 회원국 대기업 일자리 비율 살펴보시면 우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평균 32.2%의 절반도 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일본과 독일, 영국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57.6%를 훌쩍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KDI는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대기업 일자리 비중 확대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의 기업 규모별 일자리 비중과 생산성을 비교해 회기 분석한 결과 대규모 사업체 일자리 비중이 높아질수록 지역의 평균 생산성이 유의미하게 개선됐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KDI 보고서를 통해 분석한 결과 미국은 57%, 일본과 독일도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4%대로 OECD 최하위고요.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보장이 어렵다는 부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재 피한 HD 현대중공업 8조 구축함 입찰길 열렸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전달드립니다. 군사 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 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재를 피했습니다. 이로써 8조 원에 달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을 포함해 다른 사업에도 문제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HD 현대중공업은 이로써 2030년까지 6,500톤급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내용으로 예상 수주 금액만 7조 8천억 원에 달하는 KDDX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이미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방사청 입찰 때 보안 감점을 받고 있는데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방사청이 어떤 결정을 할지 두고 업계의 관심이 굉장히 큰 부분이었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특수선 사업을 확장하려는 HD 현대중공업의 계획에 청신호가 커졌습니다. 우선 HD 현대중공업은 앞서 올해 특수선 사업부 수주 목표를 9억 8,800만 달러로 지난해 수주 실적 대비 약 7배가량 올려잡았고요. 공격적인 확장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HD 현대중공업은 방사청 결정에 대해 국내 함정 산업의 발전과 해외 수출에 기여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화오션은 방사청 결정에 대해 HD 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과실로 간주한다며 이에 따라 재심의와 감사 및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조선주가 다시 한번 훈풍을 보여주면서 상승 랠리를 이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커져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주 옥석 가리기도 반드시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형 구축함 사업 개요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업 기간은 2030년도까지고요. 총 사업비는 7조 8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우선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계비가 1조 8천억 원, 건조비는 6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선체와 레이더 등 각종 무장 국산화를 이루고자 이 세계 시장 진출 시 레퍼런스 할 수 있는 함선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특수선 수주 현황 살펴보시면 2023년 1억 3,800만 달러에서 2024년 목표치는 9억 8,800만 달러로 껑충 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방사청은 군사 기밀 유출의 행정 지도를 했습니다. 특수선 수주 확장 등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화오션은 다만 재심의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와 관련해 관련주 흐름과 이에 대한 또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으로 관련주 주가 역시 흐름을 다시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일명 헤드라인입니다. 차익 실현 나선 기관, 저 PBR주 팔고 2차 전지 담고.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진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간 외에서 에코프로비엠 공시를 보고 오늘장 2차 전지 관련주 흐름 역시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제 코스피 수급 보시면 기관이 팔았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1% 넘게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일단은 지금 뭐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코스피로 이제 이전 상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차 전지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난다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저 PBR이라고 하죠.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써 저 PBR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굉장히 많이 매수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뭐 하고 있다. 해당 종목에 대한 부분들, 저 PBR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을 매도하면서 2차 전지주를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에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 볼 수 있느냐. 자,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런 수혜주들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늘 말하는 게 어떤 테마가 형성되고 나서 주가가 급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 강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또 분석을 해봐야 돼요. 사실상에 우리가 2년 전에 코로나라는 모멘텀을 두고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코로나라는 모멘텀 이슈는 똑같았고 코로나 테마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손세정제가 먼저 갔다가 또 뭐 마스크 이슈가 나오면서 마스크가 또 움직이고 뭐 택배, 재택근무 이런 이슈와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주의 움직임을 우리가 기대한다라고 하면은 또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이런 2차 전지주 섹터 중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이 무엇이고 그 기대감으로서 함께 움직이는 테마는 무엇인가에 대한 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강력하게 올라가지고 움직이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또 하나가 나와주기 시작했죠. 바로 그게 뭐냐고 하면 바로 엔캠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선 또 제2의 에코프로가 나왔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뭐 개인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3천억 이상 베팅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315% 이게 올해만 315% 폭등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엔캠이라는 종목의 차트예요. 이미 300%가 아니라 1월 달 고점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의 기준으로서 300%인 거지 1월이 되기 전 이제 11월 최저 기준으로는 이미 주가가 몇 배 정도 올랐느냐? 주가가 대략 9배, 8배에서 9배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사실상의 과거에 에코프로가 이제 뭐 20배, 30배 올라가기 그런 올라가기 직전의 차트하고 어떤 비슷한 부분, 뭐 동일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라는 건 지금 엔캠이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왜 올라가는지 이유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뭐 해볼 수 있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엔캠을 못 사신 분들, 늘 말하지만 추격 매매는 위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엔캠이 오르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만 우리가 또 이 엔캠 이후 후속주라고 하겠죠. 그 2차 대장주가 될 뭐 2차주, 2등주 뭐 그런 걸 찾을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캠이 오르는 이유가 뭐다? 자, 보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최근에 12월 1일에 IRA 관련해가지고 외국 우려 기업에 대한 지침 초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해당 지침에 따르게 되면은 중국에서 이제 생산한 전액 사용에 만든 전기차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기업을 제외하고서는 세계 1위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판단되는 뭐 그런 엔캠이라는 종목이 지금 뭐한다? 대표적인 IRA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 수혜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뭐다? 사실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 전액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시장에서 무시당할 만큼 뭐 안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나와 있다시피 세계 1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과거처럼 뭐 리튬 가격 폭등이라든지 아니면 양극재 관련되어 있는 미래 성장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물론 엔캠이라는 기업에 앞으로 향후 이런 IRA가 유지돼 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 전액에 대한 부분, 모멘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건 맞겠지만 여기서도 알다시피 당장은 뭐다? 이 전액이라는 모멘텀보다 어찌됐든지 IRA에 대한 반사이익을 가지고서 엔캠이 주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다. 우리나라는 사실상에 지금 지속적으로 뭘 바라보게 되느냐? IRA의 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음 뉴스를 보면은 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를 맞닥뜨리고 있다고요? IRA 변수를 맞닥뜨리고 있다죠. 그래서 이게 위기냐 기회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하고 있습니까? 이 IRA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기차에 대한 이런 이 생산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속도 조절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어느 정도 IRA에 대한 변수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뭐 한다? 재선에서 이제 당선된다라고 하면은 당선된다고 하면은 또 IRA 완전 갈아엎는다라고 하죠. 그만큼 이 IRA에 대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뭘 보시는 게 좋다. 이 IRA 변수에 따른 2차 전지 수혜주에 대해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2의 에코프로라고 불리는 엔캠의 상승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여기에는 IRA에 대한 부분 역시도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더 나눠봤는데요. 다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새로운 IRA 변수에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따져봐야 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키워드 어떻게 잡아볼까요? 일단 말했다시피 이제 IRA 관련해 있는 변수로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금 이제 뉴스 자료를 좀 보고 가면은 지금 어떤 변수가 나와주냐고 하면은 자, 다음 아까 얘기했던 트럼프에 대한 변수죠. 이제 그래서 미 대선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이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서 나오는 건 사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전 대통령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조금 부정적이긴 하지만 내나 뭐 바이든 대통령도 조금 더 낫다라는 거지 완전 나은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라고 해요? 차이나 머니 몰리는 이곳이라고 하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요. 이제 중국의 중국의 차량 관련돼 있는 모멘텀 이런 것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다 뭐가 됩니까? 중국산에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런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와주다 보니 이게 지금 차이나 머니 말 그대로 중국의 돈이 몰리는 곳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로 몰리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다음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멕시코로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중국 차량 이 부품들 이 관련되어 있는 소재 섹터 이런 것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자동차 산업이 소멸될 거라는 이 위기감과 함께 지속적인 이 중국이 유입되지 못하게 막아달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중국이 성장하지 못하게 중국을 견제해서 막아놨더니 중국이 멕시코로 간다. 그러면 앞으로 이 IRA에 대한 새로운 변수가 어디로 나올 확률이 크냐고 하면은 멕시코에 대한 중국산 제재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뭐 해볼 필요가 있어요. 멕시코에서 중국이 어떤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런 것들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관련 수혜주들 또 부각돼 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죠. 아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갑자기 이제 전액 이제 중국산 사용 금지 보조금 제한 이런 이슈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뭐 합니까? 이 엔캠이 날아갔던 것처럼 이 중국산에 대한 부분이 멕시코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응용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제재가 나와줬을 때 우리나라 국내 또 관련 주식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 중국의 차량용 부품 이런 것들이 왜 유입이 되는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너무 간단해요. 왜 멕시코에 유입되는지 봤더니 자, 뭐 때문이다? 바로 테슬라 때문이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멕시코로 누가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머스크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 부품 불러 모으는 머스크.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멕시코에서 어떤 이런 모멘텀 어떤 전기차가 성장하는지 보려고 하면은 테슬라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보면은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멕시코에서 이제 생산이 아마 올해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이 중국 부품들이 그걸 노리고 이제 차량 부품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그럼 과연 이 테슬라가 어떤 전기차를 만드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실 지금 전액이라는 건 양극재라든지 이런 것들과 다르게 또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보면은 이제 중국이 이제 멕시코
멕시코로서 불러오는 부품 또 만드는 차량에 따라 가지고 뭐 전고체 배터리를 가지고서 차량을 만든다고 하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되는 섹터가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아니 LFP 배터리 가지고서 만들어준다고 하면은 이런 또 제재가 LFP 배터리에서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그 관련 섹터가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멕시코로 중국 부품 불러오는 머스크, 테슬라 과연 어떤 부품 업체로서 어떤 자동차를 만드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멕시코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다? 자, 멕시코의 차량 볼게요. 지금 멕시코는 어떤 차를 만드냐고 하면요. 반값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이 보조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기차가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굳이 전기차를 사지 않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나왔던 게 전기차의 경쟁력은 뭐다? 이 저가형 전기차 경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과거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가격을 깎느냐. 이게 사실 중요하다는 건데, 자, 그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도 반값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시장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부분이고, 자,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본격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뭐다? 다음 뉴스를 보면은 새로 짓는 멕시코 공장에서 뭐 하겠다라고 합니까? 저가형 전기차 생산한다 해서 이게 작년 뉴스예요, 작년 뉴스. 작년 뉴스다 보니까 올해 말에 나올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봤을 때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테슬라가 원하는 거는 멕시코에서 뭘 원해요? 저가형 전기차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 저가형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기가팩토리에 대한 부분을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을 했던 부분이고, 이 멕시코 공장 설립에 있어서 저가형 전기차를 만들기 위한 부품을 어디서 지금 수급을 받기 시작했다? 중국 업체란 거예요, 중국 업체.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국 기업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했고, 그 중국 기업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이 저가형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이런 부품을 공급하는 만큼 이 미국 기업에서 만약에 또 IRA 관련되어 있는 부분, 또 새로운 걸 건드리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멕시코 공장에 대한 이거 저가형 배터리 제재가 되겠죠. 그럼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저가형 배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전 세계적으로 저가형 배터리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LFP 배터리예요. 그래서 이 중국 시장에 저가형 배터리 뺏기려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K 배터리 공격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LFP 배터리 시장에 대한 뺏기지 않으려고 지속적인 투자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뭐다? 방금 얘기했던 이 LFP 배터리 모멘텀으로서 다시 한번 미국 시장에서 멕시코를 통한 제재가 들어가게 됐을 때는 LFP 배터리 관련되는 모멘텀 수혜가 또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다. 이 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키워드를 새로운 변수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 저가형 전기차 이렇게 꼽아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국내 주식 한번 살펴봐야죠. 지금 어떤 종목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지라는 종목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아까 이제 엔캔 같은 경우도 전액으로서 중국을 제외하면 1위, 세계 1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필수 소재 고순도 산화철이 있습니다. 이게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가 누구다? 이지입니다, 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되는 모멘텀 기대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그게 아니라 뭐 양극재 관련되는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차트적으로 만약 보면은 과거부터 6,000원에서 10,000원 이 사이에서는 모아갔을 때는 늘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라 지금 자리에서도 모아가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지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일면 LFP 관련 수혜주 이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진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오늘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 8시 반에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센티멘탈로는 삼성중공업 그리고 펀더멘탈로는 효성중공업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부터 좀 볼까요?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노란 박스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삼성중공업 녹색선인데요. 그동안 뭐 쭉 밀려내서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바닥을 좀 다지고 고개를 슬금슬금 이렇게 돌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하나오션 여러분 상당히 좋아하셨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삼성중공업 말씀드릴 때 또 얘기한 적이 있죠.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여러 가지 이슈로 증자 이슈도 뭐 겹쳤고 해가지고 많이 내려왔다. 하나오션도 가끔 이렇게 보시면 가까이 보시면은 최근에 수주 뉴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고개를 이제 들고 있습니다. 고개를 드는 폭이 좀 강하긴 한데요. 삼성중공업은 천천히 올라오긴 하는데 단단하게 좀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한화오션과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삼성중공업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그때 리포트를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흑자전환 9년 만에 흑자전환이 마침내 일어났다 이런 얘기고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거는 OP 마진이에요. 영업이익률이 3.2%까지 올라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22년 전체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4%까지 이렇게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났던 삼성중공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는 4분기에 전환이 됐다. 3.2% 그리고 금년에는 뭐 한 4%, 5%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회사마다 좀 다릅니다만 어떤 때는 6% 중반대, 어떤 회사는 8%대의 영업이익률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손실이 나는 매출 비중이 예전에는 컸다가 22년은 아주 컸었죠. 23년에 좀 줄고 24년은 20%까지도 준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많이 나는 사업 부분에 손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추정은 웬만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24년도를 지나가지고 25년도에 가면은 6% 중반에서 8%까지 난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은 지금의 당장의 이익보다는 어떻죠? 2025년이나 26년에 이익 이렇게 전망을 보면서 주가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은 약간 높아 보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약간 높아 보이는데 나중에 이익이 많이 낼 거를 보면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 장기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회사는 업종 최선호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2월 달에 벌써 LNG선 15척을 이렇게 수주하면서 창립 이후에 최대 수주액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연간 자기들이 수주 목표한 거에 상당 부분을 좀 미리 채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SK증권은 이렇게 미리 채워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쪽에 좀 주목을 했죠. 앞으로 선별 수주를 할 수 있다. 선별 수주 뭐죠? 마진이 좋은 그런 쪽으로 계속 골라서 수주를 할 수 있다. 이런 여유가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마진이 25년, 6년 가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최근에 주가 보면은 옆에서 기면서 누가 사나 봤더니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너무 싼 가격에 개인들이 털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파시는 거를 조금 참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선이 그 단기 이동 평균선보다 이렇게 위에 있는 거를 역배열이라고 하는데 이 역배열이 이제는 끝나가려고 합니다. 끝나가려고 이제 고개 들려고 하는데 여기서 빨리 이렇게 파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조금 보시면서 24년도 좋아지지만 5년, 6년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천천히 그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매 잔고율 0.6%입니다. 상당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인데 LP들, 그러니까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들이 그 주식을 계속 공매를 하면서 누가 살 사람이 있으면 걷다가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공의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상단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밸류에이션 얘기를 해드렸죠. 지금 보일 때는 좀 비싸게 보일 겁니다. 나중에 이익이 많이 나고 나면 싸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PER하고 PBR 볼까요? 지금 뭐 20배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적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 이제 PBR을 보는 겁니다. PBR을 보면은
1.6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지도 않고 아주 싸지도 않고 이런 국면에 있다. 나중에 ROE가 확실히 잘 나올 때 그때 파는 시점을 잡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좀 임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목표가 최근에 올라와가지고 유지를 좀 하고 있죠. 큰 변동은 현재는 없습니다. 계리를 볼까요? 다른 회사도 있습니다만은 한화오션 24%입니다. 삼성중공업은 그보다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센티멘탈 주시고 오늘은 삼성중공업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펀더멘탈로 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효성중공업입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주목을 많이 끈 주식이 있었죠? 뭐죠?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이 파란 선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몇 달째 계속 올라가고 좀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만은 비싼 게 더 비싸고 더 비싸고 더 비싸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당히 올라갔는데 효성중공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먼저 지난 여름에 한번 얻어맞고 겨울에 좀 한 번 더 얻어맞고 이렇게 쭉 밀렸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번에도 효성중공업, 효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좀 디스카운트, 할인이 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좀 고개를 드는 걸까요? 건설에 따른 그 리스크 이런 게 계속 언급이 됐었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는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고개를 약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력 인프라 쪽 좋은 거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돈 많이 버는 것도 아시는데 이러저런 그런 리스크 때문에 좀 효성중공업을 가까이 하지는 않으셨던 건데 조금 더 밀착해서 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상상인 증권입니다. 나만의 길은 간다. 그래서 가이던스를 내놨어요. 회사가 이제 연간 목표치를 이렇게 내놓잖아요. 여러 가지를 내놓는데 초과 달성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이던스가 왜? 보수적으로 좀 안정적인 숫자로 내놓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잘할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디스카운트 쪽 좀 해소될 걸 봐야 되는데 중공업이 아무래도 이 회사는 많이 끌고 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 법인이 상당히 중요한데 가동률이 이렇게 80%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또 수요가 좋으니까 단가도 고단가 쪽으로 올라가고 마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이던스가 조금 보수적인데 괜찮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상상의 증권을 보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할인폭이 축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건설 리스크를 조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본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HD 현대일렉트릭보다 못할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낮게 밸류에이션을 쳐주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이 신한투자증권은 목표가를 올렸네요. 8% 이렇게 올려서 경쟁사와 격차를 좁힐 것이다. 무슨 격차죠? 밸류에이션 격차를 좁힐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8%대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이제 이 회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데 작년보다도 더 좋아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자, 최근에 주가 왔다 갔다 계속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이동평균선 이 무거운 거를 지금 뚫고 올라온 지난 1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기관들이 매수를 좀 주도를 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같이 안 따라붙었네요. 일단은 기관이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역사적 밸류 밴드를 봤을 때 좀 상단에 와 있죠. 그런데 리레이팅이 추가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실 필요도 있는 게 PER이나 PBR 이렇게 보시면 PER 보시죠. 6.9배입니다. 전력 인프라 대장주가 HD 현대일렉트릭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16.1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싸잖아요. 거의 3분의 1 수준에 가서 있고 PBR로 봐서도 현대일렉트릭 3.7배입니다. 효성중공 1.3배입니다.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상당히 할인 상태는 맞습니다. 자, 목표가 계속 위로 올라왔는데 최근에 유지를 하고 있고요. 목표가 괴리를 마지막으로 터치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 32%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삼성중공업, 펀더멘탈로 효성중공업 두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혼조세로 막아냈습니다. 다우지수는 하락했지만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에 육박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차익 실현 나선 기관, 저 PBR주 팔고 2차 전지 담고, 수혜주로 LFP 배터리 관련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은 삼성중공업, 펀더멘탈은 효성중공업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